안녕하세요.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12월 둘째 주 K리치 위클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모 에디터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꽤 됐네요. 이제 저희가 한지. 예, 이제 한 달을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사실은 이게 단순 시향을 전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 리츠라는 게 운용을 하다 보면 영속적으로 운용을 어떻게 잘 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리츠가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면을 볼 수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K리치 위클리 유튜브를 좀 한 건 잘한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도 처음에는 좀 망설였던 거 있고, 고병기 에디터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걸 주간 단위로 약간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이런 거를 사실 말씀드리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뭐 저희가 완벽하게 캐치해낼 수 없는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약간 줄이고 고병기 에디터 말한 대로 좀 그 주의 이슈라던가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좀 저희가 다뤄보는 것도 이게 약간 어느 정도 플러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고 쓰다 보면 사실 기사에 다 못 담는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뭐 이슈가 어찌 보면 좀 지엽적일 수도 있고 한데, 기사로 쓰기엔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근데 어찌 보면 또 그런 이슈들이 하나씩 모아놓으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의미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주에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는 일단 간단하게 한 전반적인 시향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지난주. 네. 네, 뭐 큰 틀에서는 뭐 11월 이후에 나타나는 그 소폭 상승하는 흐름이 지난주에도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직전 주간 대비해서 소폭 줄긴 했는데 여전히 일주일간 18개 상장 리츠 평균 수익률은 플러스 0.54%입니다. 이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11월 이후에 리츠랑 약간 반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나마 아직 리츠는 뭐 10월에 워낙 저점을 찍었던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갑론을박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 영향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월 이후에 꾸준히 소폭이나마 상승하는 흐름을 이어갔고, 근데 뭐 여기서 한번 봐야 될 거는 이게 18개 상장 리츠 중에 SK 리츠를 제외하고 보면 또 소폭 감소한 하락한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에 미국 CPI 발표가 있고 15일에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이 대형 이벤트죠. 이게 예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이제 올해 리츠는 어떤 거시 경제적인 환경,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률의 매크로적인 변수에 되게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번 주 또 리츠 시장의 관계자들, 투자자들은 되게 예의주시해야 될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다뤘던 뉴스 중에 몇 개 이제 좀 특징적인 어떤 뭐 리츠 들의 대응 전략들이 있어요. 보면 대표적으로 이지스 밸류 리츠가 있는데, 이게 원래는 이제 이지스의 대표적인 이지스 자산운용이 만든 대표적인 리츠고, 네, 약간 좀 초창기에는 이제 오피스뿐만 아니라 뭐 물류, 데이터 센터 같은 이제 자산을 다변화하면서 이제 빠르게 규모를 키우는 게 집중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오피스 중심으로 이제 뭐 전략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처음으로 이제 좀 의미 있는 자산을 또 편입을 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은 뭐 올해 초부터 이지스 밸류 리츠가 트윈트리 타워 광화문에 있는 오피스를 편입하겠다라고 협상을 시작했었는데, 이게 좀 아무래도 여러 이슈 때문에 지연이 되다가 이제 이번 달에 9일에 이제 양수도가 최종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피스에 특화된 리츠 쪽으로 간다고 밝혔는데, 일단 뭐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023년인가 4년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물류 자산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 물류 익스포저를 그때까지 다 이제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하기도 했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트윈트리 타워 지금 이게 인수하면서 일부에서는 그래도 신규 자산 편입이고 한데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담되지 않나라는 의문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인수 구조 중에
에쿼티이죠. 근데 이게 사실상은 수익증권 담보대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의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공시 났던 내용도 이 부분인데 그 금리가 6% 정도 돼요. 상당히 높은 편인데 다행히 이제 앞단에서 선순위 대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초부터 협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상반기에 어느 정도 선순위 대출 금리가 정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약정을 맺었던 게 선순위 같은 경우는 2%대로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금리를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최근 IR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내년부터 하나씩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당장 내년에는 이게 이천물류, 그리고 그 후년에는 태평로 빌딩. 물론 이게 계획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자산 매각 통해 가지고 뭐 원금 회수하고 또 차익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여유자금으로 활용해 가지고 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을 상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지스 밸류 리츠가 향후 2년간 6% 배당 수익률에서 8%로 올리겠다고 한 이 배경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물론 이게 보면 이제 이렇게 자산 하나 둘씩 팔아가지고 2, 3년 뒤에 이런 또 다른 포트를 짜야 되는데 라는 의문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지스 자산운용이 들고 있는 자산이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느 정도 가능성이 포텐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최근에 어쨌든 금융시장이 어려워지니까 그 조달하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지스 밸류 리츠에 대해서는 이제 김시목 에디터가 이제 운용의 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떤 점이 좀 이렇게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인데, 이게 신규 자산 편입인데 지금 어떻게 비용은 어쩌고 또 오히려 어떻게 배당을 높일까, 이런 부분에서의 제가 의문이었고 시작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한 포털 사이트 이지스 밸류 리츠에 관련된 질문이 있어요. 근데 뭐 되게 특이하게 이지스 자산운용, 그러니까 AMC 쪽에서 직접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런 경우 흔치 않은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이 인수 구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IR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했으니 그래서 이게 뭐 비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지스 밸류는 이런 주주 가치 측면에서는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보태자면은 이게 사실 올해 하반기만 해도 뭐 증자에 대한 부담, 그 차입 비용, 금리 상승에 따른 차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이제 뭐 선뜻 이렇게 자산을 편입한다거나 뭐 이렇게 자본시장을 찾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흔치 않잖아요. 물론 일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매니저들 계속 만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확실히 이 이지스 밸류 리츠, 밸류 플러스 리츠죠. 이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운용력들이 적극적인 어떤 대응인 커뮤니케이션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이제 팟캐스트 통해서 이제 리츠 이 AMC들 가끔 모셨는데 아직 이지스 밸류 리츠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제 독자께서 한번 이래 한 5개 정도 리츠 AMC 운용력들 모시고 얘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이런 요청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딱딱한 IR보다는 그런 운용력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와 생각도 좀 듣고 싶고 좀 더 이제 깊게 듣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다행히도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의 이 핵심 운용력이 이제 나오기로 하셔가지고 아마 조만간 이제 소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이 트윈트리 관련해서는 이제 자금 뭐 조달 구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김시목 에디터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기존에 이제 신문사 다닐 때 이 빌딩에 있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SPI 위클리 코멘터리 통해서 좀 더 추가를 설명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저도 이제 이지스 밸류 리츠 운용력을 만났어요. 만나서 그러면 이제 이 자산의 어떤 미래 가치나 앞으로 어떤 자산 가치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좀 전달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부동산이니까. 이 트윈트리가 사실은 이제 보면 이지스가 이 빌딩에 투자한 거는 2013년 정도 됐어요. 10년 전인 거죠. 그때는 이제 국민연금이랑 같이 투자를 했었고, 중간에 이제 쉐어딜 형태로 AW 캐피탈을 매각을 했었고, 다시 이걸 사온 거죠, 이지스 밸류 리츠가. 근데 이게 보면 2013년이 어땠냐면 강화문에 이제 프라임급의 오피스가 되게 공급이 쏟아지던 시기였어요. 이제 금융위기 직후기도 했고, 그래서 한 2008년, 9년 경에는 공실률이 거의 뭐 자연 공실률 이하, 5% 이하였는데, 한 2013년부터 한 18년,
19년 그 정도까지는 거의 뭐 공실률 15%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지스가 이걸 투자할 때 당시부터 트윈트리는 공실률 높은 빌딩이라는 약간 오명을 쓰고 있었어요. 그 어떤 좋은 글씨가 오랫동안 지어지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전반적인 서울 오피스 시장, 임대 시장 너무 좋잖아요. 이제 강화문도 마찬가지거든요. 세빌스 코리아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어떤 오피스 시장 임대 공실률 동향을 보면 강화문 지역 11위 지역도 5% 이하예요. 그러니까 자연 공실률 수준이고 딱 트윈트리도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공실률 5%로 사실은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이제 안 좋은 그 이미지는 많이 불식시켰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자산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써봤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이제 어찌 보면 뭐 몇 가지 이제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일단 자산 관리가 되게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도 이제 로비층의 어떤 그런 이 옹색함이라든지 비효율적인 리테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자주 이제 뭔가 문제가 발생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런 부분 되게 많이 바꿨더라고요. 이제 뭐 PM 회사도 바꾼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리테일은 사실은 접근성도 떨어지고 되게 활용도가 낮았는데 아예 그거를 리테일은 많이 내보내고 그냥 다른 공간으로 채워가지고 안정적인 임차인을 위치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게 강화문 이제 역이랑 좀 거리가 있거든요. 강화문역에서 이제 안국역 사이 정도에 있는 자산인데 여기가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주변에 보면 맞은편의 부지가 이제 맞은편 바라보고 있는 땅이 이제 그 대한항공의 이제 송현동 부지 있잖아요. 서울시가 매입한 그 땅인데 이게 한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방치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서울시가 매입을 하면서 여기 이제 이건희 기정관이 들을 설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주변 지역의 인프라는 계속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트윈트리 이름 그대로 쌍둥이 빌딩이거든요. 근데 쌍둥이 빌딩이 이제 강화문 안에 이 도심 지역에 많은 이유는 사대문 안에는 규제가 좀 있어요. 어떤 인면의 길이 이런 거 규제가 있어가지고 쌍둥이 빌딩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사실 쌍둥이 빌딩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는 분들은 이 프라임 오피스 빌딩에 비해서도 로비가 옹색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다만 이거는 사실은 두 개 빌딩이 약간 완전히 분리된 형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지스 자산운용이 나중에 그 자산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사실은 뭐 두 개 자산 중에 하나는 매각을 하고 또 그 재원으로 다른 투자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도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고병 기자가 뭐 도심권에 있는 또 어디에 있는 오피스에 대해서 많이 아는 편인데 이쪽 트윈트리를 더 잘 아는 이유는 이쪽 회사를 사무실로 쓴 적이 있어요. 아, 네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신문사 지금도 거기 있고요. 예.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여담인데 언론사 이게 사실은 이게 보면 오피스가 되게 굴곡이 있잖아요. 이 약간 좀 뭐 설계를 좀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 곡선 형태가 많은데 이 오피스가 원래 직사각형이 되게 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피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언론사가 쓰기에는 되게 좋은 구조 같기도 해요. 이제 언론사가 좀 약간 뭔가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조직이기도 하고 이제 일하는 방식이 되게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조직과. 그래서 이 방식 저는 나쁘진 않았어요. 네. 전반적으로. 네. 이게 고병 기자가 얘기를 하니까 저도 예전에 이게 상반기 때 이게 추진됐던 거라고 했잖아요. 이 주변에서는 이지스 밸류 리츠가 트윈트리 타워를 담으려고 했을 때 되게 안 좋게 보는 시선도 그 당시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기억하기로는 2월 기준으로 공실률이 거의 19%인가? 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그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걸 리츠에 좀 담는 게 맞냐 틀리냐로 되게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자연 공실률 수준으로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비싸게 샀다는 얘기도 계속 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이지스 밸류 리츠가 합리적인 가격을 이제 보여줘야겠죠. 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던 게 SK 리츠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약간 이제 녹화를 할 당시에는 약간 놓쳤던 부분이 이제 그 전날 일요일 저녁에 이제 SK 리츠가 FTSE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녹화할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하는 도중에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거를 약간 좀 국민연금 생각을 했었어요. 재산자 배정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물론 그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도 있겠지만 주수 편입이 역시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고 그리고 이게 뭐 왜냐면은 이 자체가 당연히 호재이기도 하지만 앞에 이제 ESR, 롯데, JR 같은 경우도 예외 없이 다 네네.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지수 편입 영향이 상당히 컸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주가가 다른 앞선 세 곳들에 비해서는 되게 그 올라갔던 그 가격이 유지가 되는 강도가 되게 강해요. 앞에 세 군데보다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위클리 저희 SPI 기사에도 썼지만 이게 어떻게 주가 방향이 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전환사채 발행 자체가 네네. 이게 결국에는 뭐 좋든 싫든 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뭐 리츠 업계 아니면 크게는 이제 부동산 간접 투자 업계 아니면 외국계 운용사 제일 얘기 많이 한 게 SK 리츠인데 이게 몇몇 부분에서 저희가 좀 이제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을 이제 국내 리츠뿐만 아니라 이제 싱가포르 리츠나 이런 회사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대체로 이제 해외 이제 선진 리츠 시장에 있는 분들은 시장에 역행하는 어떤 그런 의사 판단 결정이라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이제 국내에 있는 분들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뭐 SK 리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좀 더 개선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인 거고 그거를 이제 단순히 우리는 그렇지 않다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시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는 노력을 계속 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뭐 다들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아는 거고 그 나머지 빈틈이라던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언급하는 게 저희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고 네네. 그런 점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썼던 글들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침체 우려 하나 썼잖아요. 네네. 실제 그 부분이 좀 많이 이렇게 얘기 나오나요,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게 당장 상장 리츠 쪽의 이슈는 아니지만 왜냐면은 이제 국내 증시, 네네네. 미국 증시에 거의 금리 이슈에 이은 거의 메가톱급이라고 하면 좀 과장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게 내년에 이제 그렇죠. 증시 향방을 가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츠 쪽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이게 경기 침체가 국내 상장 리츠에 주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는 분들은 리츠 같은 경우는 이미 하반기에 너무 많이 떨어졌고 어느 정도 선반영이 주가에 돼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고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츠 역사가 짧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쪽은 보면은 실물에 앞서가지고 상장 리츠의 주가가 먼저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리츠 쪽도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을 아예 뭐 미국이랑 별개로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게 앞으로 경기 침체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하면은 뭐 당연히 자산 가치 떨어지니까 리츠가 담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부정적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다시 근데 이게 뭐 당연히 이건 예상의 영역이니까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런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일본에 많이 가세요. 리츠 MC들이. 아무래도 한국에 하기 힘드니까. 어떠세요? 실제로 저도 가끔 전화해 보면 일본에 계신 분도 많던데 일본 투자도 앞으로 좀 늘어날까요? 상장 리츠들에? 공교롭게 제가 지난주에 뵀던 분들 중에서도 일본 출장을 다녀오신 분이 있고 또 리츠랑은 별개로 AMC에서 이제 뭐 3호든 3호 리츠든 이렇게 하려고 일본 건물을 보고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인 즉슨 뭐 일단 뭐 국내 쪽도 여의치 않고 해외 쪽도 여의치 않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뭐 딜이라던가 이런 걸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런 환율적인 부분도 있고 일본 엔화에 대한 아직은 뭐 금리도 낮죠. 거기는 제가 만났던 분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거기는 세계 경제와 미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 다 포함해 세계 경제와는 전혀 별개의 나라라고. 아주 평온하다라는 말을 극단적으로 하는데 뭐 물론 그분의 개인적인 소외겠지만 아무튼 좀
미국이랑 우리나라, 유럽 이런 곳이랑은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